남편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혼을 선언했을 때 그들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파산했다고 알려진 우리 가족을 모욕하면서 시어머니는 나를 더 이상 같은 수준이 아닌 기생충이라고 부르며 그를 칭찬했다. 그들은 몰랐다. 그 순간 나는 그거만한 웃음을 끝없는 후회의 눈물로 바꿔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이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희가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비싼 도자기 접시와 부딪히는 숟가락 소리가 넓은 거실을 가득 채웠다. 오늘은 남편, 이진우의 대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다. 늘 그렇듯이 우리 집이 모임 장소로 사용되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이 집이 진우의 다른 형제들 집보다 가장 크고 호화로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내 집에서 나는 종종 일반인처럼, 더 정확히는 무급하녀처럼 느껴졌다. 내가 과일 펀치가 담긴 쟁반을 들고 부엌에서 막 나왔을 때 시어머니 김 여사의 목소리가 잡담 소리를 뚫고 날카롭게 들렸다. 어머, 이 갈비찜이 왜 이렇게 질기니? 민영이가 충분히 오래 요리하지 않은 게 틀림없어. 수입 쇠고기인데 요리하는 사람이 실력이 없으면 아깝지. 김 여사가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접시에 담긴 고기 조각들을 해치며 쏘아붙였다. 대리석 식탁 주위에 앉아있던 몇몇 이모와 사촌들이 나를 얕보는 시선으로 힐끗 쳐다보며 작게 웃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가 흔들리고 있으니 바쁜 사람이 제대로 요리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어머님. 그렇죠. 입이 험하기로 소문난 김 여사의 여동생 최 이모가 말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민영이 아버지 회사 주식이 또 폭락했다는 소문 들었어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심장이 철렁했다. 세계적인 위기와 약간의 내부 경영 문제로 아버지의 회사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지난 한 주 동안 아버지 회사의 파산 가능성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이런 식사 자리에서 내 면전에서 공개적으로 그 이야기를 할 줄은 몰랐다. 나는 조심스럽게 옆 테이블에 과일 펀치 쟁반을 내려놓으며 마음은 아팠지만 미소를 유지하려고 애썼다. 과일 펀치 드세요. 어머님, 이모님. 갈비찜이 부드럽지 못했다면 죄송합니다. 1시간 동안 압력솥에 조리했는데요. 라고 나는 예의 바르게 대답하며 나 자신을 변호하려고 했다. 내 남편 진우는 마치 왕처럼 주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전혀 쳐다보지 않았다. 그의 눈은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고 엄지손가락은 무언가를 빠르게 스크롤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고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아침부터 진우의 태도는 이상했다. 그는 나를 무시했고 내가 만든 아침 식사를 거부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테라스에서 누군가와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며 보냈다. 변명은 김 여사가 쏘아붙였다. 내가 진우와 결혼한 것에 감사해야지. 진우를 봐. 잘생기고 멋지고 경력도 좋잖아. 예전에 네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었다면 진우가 너처럼 촌스러운 여자와 결혼했겠어. 이제 내 아버지가 파산 직전인데 이제 네가 자랑할 게 뭐가 있니? 다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요리 앞치마 뒤로 주먹을 꽉 쥐었다. 참아, 박민영. 참아. 이건 가족 모임이야. 소란 피우지 마. 갑자기 진우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갑작스럽고 거친 움직임에 모두가 조용해졌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지만 그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공황과 오만이 뒤섞인 시선이었다. 그는 숟가락을 들어 유리잔을 두드리며 주의를 끌었다.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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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모두들 잠시만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진우가 큰 소리로 외쳤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진우에게 쏠렸다. 김 여사는 자랑스럽게 아들을 바라보았다. 왜 그래, 진우야. 모임 보너스 발표라도 하려고. 그녀가 신이 나서 물었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한때 사랑으로 가득 찼던, 또는 적어도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시선이 이제는 차가운 시선으로 변해 있었다. 마치 내가 그의 신발에 붙은 오물인 것처럼. 그는 방 중앙으로 걸어가 자신이 주목의 중심이 되도록 자리를 잡았다. 오늘 제가 전해야 할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진우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이내 단호해졌다. 여러분 모두 민영이네 가족 회사에 대한 소문을 들으셨을 겁니다. 방금 주식 중개인인 친구와
최신 경제 포털 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후 민영이 아버님의 회사가 공식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산은 압류되었고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방 안에서 일제히 놀란 숨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제 모든 시선이 나에게로 향했다. 가식적인 동정의 시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혐오의 시선이었다. 마치 가난이 피해야 할 전염병인 것처럼 나는 침묵했다. 그래서 그가 아침부터 휴대폰으로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 이거였구나. 그는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확인하기 위해 장인의 몰락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진우야? 최 이모가 부추기듯 물었다. 진우는 비웃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내 얼굴을 가리켰다. 지금까지 참아왔어. 민영이의 딱딱하고 재미없고 여러분과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을 참아왔어. 단지 재벌인 그녀의 아버지를 존중했기 때문이야. 적어도 사업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 그들은 가난해. 무일푼이야. 빚더미에 앉았어. 내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만 떨어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참았다. 진우 씨, 가족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뭐예요? 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내 의도. 진우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내 의도는 분명해. 짐이 되는 아내는 원하지 않아. 내 아버지, 빚 갚느라 내 재산을 탕진하고 싶지 않아. 우리는 명문가야. 민영아, 이제 우리 수준이 달라. 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가슴을 부풀렸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영웅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어머니 앞에서, 그리고 증인이 되어줄 모든 대가족 앞에서 진우의 목소리가 호화로운 거실에 울려 퍼졌다. 박민영 씨, 오늘 이 순간부로 당신과 이혼합니다. 우리는 이혼이야. 지금부터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야. 땡, 내 세상이 잠시 멈췄다. 이혼 선언,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공개적인 선언. 그것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나를 그냥 버렸다. 5년의 결혼 생활, 이 집을 돌보고, 그의 필요를 채우고, 그의 사소한 흠들을 덮어주었던 5년의 헌신이 아버지가 파산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문장으로 모두 지워졌다. 잠시의 침묵이 웃음소리에 깨졌다. 진우의 웃음이 아니라 김 여사의 웃음이었다. 하하하. 잘했어. 정말 잘했어. 진우야. 김 여사가 신이 나서 박수를 치며 일어나 아들을 껴안았다. 그녀의 늙은 얼굴은 승리감으로 환하게 빛났다. 이래야 내 아들이지. 단호한 남자야. 정말 올바른 결정이야, 아들아. 김 여사는 아들을 놓아주고는 경멸의 찬 시선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들었니, 민영아. 이제 넌 우리 수준이 아니야. 내 가족은 파산했고 가난해. 여기서 빌부터 살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우리는 우리 가족을 더 부유하게 만들어줄 동등한 수준의 며느리가 필요해. 너처럼 골칫거리인 거지가 아니라. 맞아요. 진우의 다른 사촌이 외쳤다. 솔직히 전부터 민영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착한 척하는 스타일인데 사실은 진우를 이용하기만 했잖아요. 꼴 좋다. 이제 짐 싸서 나갈 준비나 해. 웃음과 조롱이 서로 어우러졌다. 그들은 내 상처 위에서 웃고 있었다. 그들은 내 몰락을 마치 승리의 축제처럼 축하했다. 진우는 가족들의 지지에 매우 만족스러워 보였다. 그는 의기양양했고 방금 배신자를 제거한 왕이 된 기분이었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쳐다보았다. 탐욕스러운 김 여사의 얼굴, 오만한 진우의 얼굴, 증오로 가득 찬 그의 친척들의 얼굴. 지금까지 나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침묵하고 양보해왔다. 나는 진우의 사랑이 진실하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사랑은 아버지의 지갑 두께만큼이나 얇았다. 그 지갑이 비었다고 생각되자 그의 사랑도 증발해버렸다. 방금 나를 덮쳤던 슬픔이 서서히 가라앉고 가슴속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았다. 상처받은 마음이 얼어붙어 이상한 힘으로 변했다.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웃고 있는지 보니 그들이 불쌍하게 느껴졌다. 내가 보통의 희생자처럼 반응하지 않자 어색한 침묵이 방안을 감쌌다. 눈물도 울부짖음도 없었다. 왜 그냥 서 있어? 아직도 충격에서 못 벗어났어? 진우가 비웃었다. 가서 내 물건이나 챙겨. 1시간 줄게. 내 누더기, 옷 말고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보석, 차, 이 집에 있는 모든 자산은 내 거야. 너와 함께 낭비한 시간에 대한 보상이지. 김 여사가 냉소적인 어조로 덧붙였다. 그래,
도둑질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옷장에 있는 명품 가방들은 다 남편 돈으로 산 거잖아. 다 두고 가. 그건 내 아들 권리야. 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나 자신의 목덜미에 털이 쭉 뼈서는 미소였다. 나는 진우가 방금 가족 모임 행사를 위해 사용했던 무선 마이크를 놓아둔 테이블로 천천히 걸어갔다. 고마워요. 진우 씨. 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맑고 차분하게 집안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정말 고마워요. 진우가 혼란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렸다. 고맙다고? 너 미쳤어? 갑자기 가난해져서 스트레스 받았나 보네. 모든 것을 쉽게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나는 여유롭게 말을 이었다. 사실 좀 망설이고 있었어요. 당신을 이혼시키기가 안타까웠거든요. 당신이 정신적으로 준비가 안 됐을까봐. 하지만 이렇게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혼을 선언해주니, 와, 그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서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절차가 즉석에서 해결됐네요. 진우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야, 말 조심해. 누가 누구를 이혼시킨다는 거야. 내가 널 버린 거야. 사실을 왜곡하지 마. 나는 그의 외침을 무시했다. 나는 구석 테이블에 놓여있던 내 가방으로 걸어가 두꺼운 파란색 플라스틱 폴더를 꺼냈다. 요즘 직감적으로 오늘이 올 것이라고 예감했기 때문에 항상 가지고 다니던 폴더였다. 여러분 모두 방금 우리 가족이 파산했다고 말했죠? 나는 그 폴더를 가슴 앞에 들고 물었다. 사실이잖아. 최 이모가 외쳤다. 뉴스에도 다 나왔는데. 맞아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버지 회사가 오늘 파산 선고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법인 명의와 아버지 개인 명의의 자산이 압류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 뉴스는 100% 사실이에요. 김 여사의 미소가 더욱 넓어졌다. 거봐. 자기도 인정하잖아. 기생충 같은 것. 하지만 나는 김 여사의 웃음이 목구멍에서 멈추게 하며 재빨리 말을 잘랐다. 여러분의 물질주의적인 계산에서 빠뜨렸을지도 모르는 작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는 현명한 사업가세요. 위기가 닥치기 훨씬 전에 그는 자산의 일부를 증여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할머니께서도 아버지 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막대한 유산을 남겨주셨죠. 나는 그 폴더를 천천히 열었다. 진우 씨, 어머님, 그리고 여러분 모두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신가요? 내가 수사적으로 물었다. 진우 집이지. 내 아들 집이지. 김 여사가 재빨리 대답했다. 왜? 이 집이 내 집이라고 우기려는 거야? 나는 금색 국장이 찍힌 초록색 표지의 문서를 꺼냈다. 이 집의 등기 권리증이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증서를 높이 들어 올렸다. 5년 전 저와 진우 씨가 결혼하기 일주일 전에 현금으로 구입했어요. 할머니 유산으로 구입했죠. 그리고 여기에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나는 진우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 앞에 증서를 들이밀었다. 진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곳에 적힌 글씨를 읽었다. 그의 입은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진우는 말이 없었고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다. 이리 줘. 내가 읽을게. 김 여사가 거칠게 증서를 빼앗았다. 다음 순간 김 여사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증서가 그녀의 손에서 거의 떨어질 뻔했다. 소유자 성명. 나는 갑자기 벙어리가 된 김 여사를 대신해 마이크를 통해 큰 소리로 읽었다. 박민영, 권리상태, 소유권. 취득일, 2020년 1월 10일, 혼인신고 전, 거짓말이야. 진우가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고 소리쳤다. 그건 가짜일 거야. 내가 매달 할부금을 냈어. 매달 500만 원씩 내 계좌로 이체했잖아. 집값으로. 나는 웃었다. 진우 씨, 당신은 재밌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바보인가요? 당신이 이체한 500만 원. 그건 생활비였어요. 진우 씨. 당신 식비. 매주 와서 수입 쇠고기 요리를 해달라고 하시는 어머님 식비. 24시간 에어컨이 켜져 있는 이 큰 집, 전기세. 당신이 낭비라고 해고했지만 사실은 월급 주기 싫어서 해고한 가정부 월급. 나는 폴더에서 은행거래 내역서를 꺼냈다. 이 집은 현금으로 일시불 구매했어요. 완납. 할부금은 없어요. 당신이 이체한 돈은 당신들 생활 방식에 다 썼어요. 심지어 종종 부족해서 제 저축으로 메웠죠. 당신은 500만 원이 어머님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과 당신의 비싼 담뱃값에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진우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 소파에 부딪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가 그토록 친구들 앞에서 자랑했던 호화로운 집에 대한 권리가 한 푼도 없다는 사실이 그를 강타했다. 하지만 차는, 진우는 다른 희망을 찾으려 했다. 그 제네시스, 그 카니발. 그건 내가 매일 쓰는 거잖아. 그건 분명히 내 거야. 나는 안타까운 듯 고개를 저었다. 진우 씨, 그 차 살 때 잊었어요? 누구 신분증을 썼죠? 제 신분증이요. 예전에 당신 오토바이 할부 연체로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랐었잖아요. 그리고 계약금은 누가 냈죠? 할부금은 누가 냈고요? 매달 누구 계좌에서 자동 이체됐죠? 나는 그들 앞에 차 할부금 납부 증명서를 던졌다.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파산과 무관한 제 개인 주식 배당금으로 지불했죠. 방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더 이상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도 속삭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조롱 섞인 웃음으로 가득 찼던 얼굴들이 이제는 겁에 질린 얼굴로 변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깨운 사자의 뱃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은 김 여사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오만한 얼굴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래서 어머님, 나는 아주 달콤하게 미소를 지었다. 방금 제가 당신들 수준이 아니라고 하셨죠? 맞아요. 저는 당신들 수준이 아니에요. 제 수준은 이 집의 소유자, 앞에 있는 차들의 소유자, 그리고 당신들이 다시는 맛볼 수 없을 자산의 소유자예요. 나는 똑딱거리는 커다란 벽시계를 흘끗 보았다. 이혼이 선언되었으니 법적으로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죠. 그리고 이 집은 제 개인 재산이므로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은 재산 침해 행위입니다. 내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롭게 변해 듣는 모든 사람의 귀를 찔렀다. 나가주세요. 지금 당장. 모임은 끝났습니다. 민영아, 너 진심 아니지? 최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지금 식사 중이잖아. 밖에는 비도 오는데. 방금 여러분이 저와 제 가족을 모욕했을 때 제 기분을 신경 썼나요? 어려움에 처한 제 아버지를 신경 썼나요? 내가 재빨리 말을 잘랐다. 아니죠? 그러니 제가 여러분이 비에 젖는 걸 왜 신경 써야 하죠? 나는 휴대폰을 꺼내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박 부장님. 네, 지금 당장 단지 경비팀을 저희 집으로 보내주세요. 낯선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고 제 집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필요하다면 강제로 내보내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얼어붙어 있는 진우를 쳐다보았다. 들었어, 전 남편? 경비팀이 오고 있어. 5분 안에 내 어머니와 존경하는 친척들을 데리고 내 집 대문 밖으로 나갈 시간을 줄게.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까 김 여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지처럼 끌려나가는 걸 나를 탓하지 마. 진우의 얼굴이 창백함에서 수치심과 분노로 붉게 변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카드는 내 손에 있었고 나는 방금 완벽하게 그 카드를 사용했다.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방금 전에 숨 막히는 침묵은 이제 혼돈으로 바뀌었다. 마치 돌멩이가 던져진 벌집처럼 진우의 대가족, 즉 손님들은 웅성거리며 동요하기 시작했다. 조롱하는 웃음으로 가득했던 얼굴들은 창백하고 혼란스러워 보였다. 이건 말도 안 돼. 김 여사가 갑자기 소리치며 공황 상태를 깼다.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나 나를 향해 눈을 부릅떴다. 네가 무당을 부린 게 틀림없어. 민영아, 넌 내 아들을 조종했어. 진우야, 이 뱀 같은 여자 말을 믿지 마.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가장이야. 진우는 동요하는 듯 보였다. 그는 나를 쳐다보고 어머니 손에 있는 등기 권리증을 쳐다보고 다시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절망감이 서려 있었다. 민영아, 이건 장난이지. 그래, 이 집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치자. 하지만 우린 부부잖아. 공동재산이지. 공동재산? 나는 작게 웃으며 재빨리 말을 잘랐다. 진우 씨, 법이나 상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은 고유재산이에요. 이 집은 우리가 혼인 신고하기 전에 샀어요. 1월 10일, 우리는 1월 20일에 결혼했죠. 그러니 어떤 법으로 보든 이건 내 개인 재산이고 당신 지분은 0%예요. 나는 앞으로 나아가 떨고 있는 김 여사의 손에서 등기 권리증을 되찾았다. 마치 더러운 것에 닿은 것처럼 플라스틱 표지를 닦았다. 그리고 가장에 대해서 말인데 나는 진우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가장은 부양하는 사람이지 부양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우 씨, 지금까지 당신 월급 500만 원으로 전기세 200만 원, 수도세, 인터넷, 기름 많이 먹는 제네시스 유지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매달 300만 원씩 용돈을 달라는 어머님 스킨케어 비용은요. 700만 원? 최 이모가 놀라서 소리쳤다. 어머, 김 여사님은 진우 월급이 2억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이사라고 했잖아요. 나는 웃음을 참았다. 진우의 거짓말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었다. 이사?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회사에서 진우 씨는 마케팅 팀장 직책만 받았어요. 그것도 일하는 날보다 결근하는 날이 더 많았죠. 기본급은 5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목표를 달성하면 받는 보너스였어요. 그리고 맞춰보세요. 진우 씨는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지금까지 당신들의 호화로운 생활비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나는 이제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진 김 여사를 쳐다보았다. 제 주식 배당금에서요. 어머님, 제 저축에서, 할머니 유산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자놀이를 후원한 건 바로 저였어요. 거짓말이야. 김 여사가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 나를 때리려 했지만 그녀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내가 막아서가 아니라 그녀가 내 눈빛을 보았기 때문이다. 단 한 번의 접촉이라도 하면 평생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눈빛이었다. 어머님, 시도도 하지 마세요. 나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긴 제 집이에요. 제 얼굴에 상처 하나라도 나면 진단서 끊고 폭행 및 불쾌한 행위로 어머님을 신고할 거예요. 노후를 감옥에서 보내고 싶으세요? 김 여사의 손이 천천히 내려왔고 심하게 떨렸다. 그녀는 뒤로 물러나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다. 들으셨죠? 나는 목소리를 높여 진우의 모든 대가족에게 말했다. 파티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먹은 음식은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이 에어컨을 켜는 전기는 제 돈으로 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집 주인을 모욕했으니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너무하네, 민영아. 진우의 사촌이 소리쳤다.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 나는 비웃었다. 아까 진우 씨가 이혼을 선언했을 때 여러분은 웃었잖아요. 제가 수준이 안 맞는다고 했죠. 제가 거지라고 했죠. 그런 가족이 어디 있어요. 동생이 이혼당할 때 환호하는 형제가 어디 있나요? 그건, 그 사촌은 말을 더듬으며 할 말을 잃었다. 그만해, 진우가 소리쳤다. 그는 분노와 애원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알았어, 이 집은 내 거야.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우리 가족을 이렇게 쫓아낼 필요는 없잖아, 민영아. 밖에 비가 많이 와. 어머님이 불쌍해. 불쌍하다고.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진우 씨, 5분 전에 당신은 내가 짐이라고 했어요. 동등한 수준의 아내를 찾겠다고 했죠. 자, 이제 당신이 진정한 남자라는 걸 증명해봐요. 가족을 데리고 나가요. 5성급 호텔을 빌려요. 당신 부자잖아? 전 이사가 호텔 빌릴 돈이 없겠어요? 진우는 침묵했다. 그는 주머니를 뒤져 아마도 초라한 ATM 잔액을 확인하고 있을 것이다. 경비원이 오기까지 2분 남았어요. 나는 손목시계를 흘끗 보며 말했다. 진우는 마침내 포기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집 소유권에 대해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했다. 가자, 엄마, 우리 가자. 진우가 약한 목소리로 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싫어, 난 안 가. 여긴 내 아들 집이야. 김 여사가 발버둥 쳤다. 엄마, 제발 더 이상 망신시키지 마.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진우가 거의 억지로 속삭였다. 마침내 원한에 가득 찬 얼굴로 그 대가족 일행은 출구로 향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거칠게 가방을 챙겼다. 몇몇은 지나가면서 일부러 장식장 문을 쾅 닫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상관없었다. 깨진 물건은 바꿀 수 있다. 회복된 자존심은 값을 매길 수 없다. 그들이 앞 베란다에 도착했을 때 비는 정말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강한 바람에 마당의 감나무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들의 차들, 몇몇 오토바이와 경차들은 주차장이 진우의 2대의 고급차인 검은색 제네시스와 흰색 카니발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대문 밖에 주차되어 있었다. 진우는 바지 주머니를 뒤져 제네시스 차 키를 꺼냈다. 그는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르려고 했다. 잠깐만요. 내 목소리가 그의 움직임을 멈추게 했다.
나는 현관문에 기대어 여유롭게 서 있었다. 진우가 미간을 찌푸리며 돌아보았다. 또 뭐야? 어머니를 위해 차 시동 걸려고. 어떤 차요? 내가 순진하게 물었다. 제네시스지. 설마 어머니를 비오는 날 오토바이 태우겠어? 진우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나는 오른손을 내밀어 손바닥을 폈다. 키 줘요, 진우씨. 무슨 소리야? 제네시스 키랑 카니발 키요. 이리 줘요. 내가 단호하게 요구했다. 미쳤어? 진우가 눈을 부릅떴다. 그건 내 차야. 내가 매일 회사 갈 때 쓰는 차라고. 내가 관리했어. 쓰기만 했잖아요. 관리도 내 지갑에서 나온 기름값으로 했잖아요. 내가 재빨리 받아쳤다. 진우씨, 아까 말했잖아요. 결혼 기간 동안 구입한 모든 자산, 할부금이 내 계좌에서 지불된 것, 자동차 등록증이 내 이름으로 된 것은 내 소유라고요. 제네시스는 1년 전에 누구 이름으로 샀는지 잊었어요? 제 이름이요. 카니발은 결혼기념일 선물로 계약금 3억 원을 제 유산에서 냈어요. 그것도 제 이름이고요. 하지만 그건 공동재산이야. 진우가 다급하게 외쳤다. 그는 그 차가 없으면 완전히 무력해진다는 것을 알았다. 공동재산? 나는 웃었다. 공동재산은 공동의 기여가 있을 때나 해당되는 거예요. 진우 씨. 나중에 법정에서 100% 안의 돈으로 샀고 남편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게 증명되면 판사도 당신 소송을 보고 웃을 거예요. 게다가 아직 할부 중인 4명의 자산을 가지고 도망가려는 거예요? 그건 횡령이에요. 진우 씨. 지금 경찰에 신고할까요? 진우는 얼어붙었다. 그의 손은 차키를 꽉 쥐고 있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그는 망설였다. 그는 체면을 위해, 편안함을 위해 그 차가 필요했다. 하지만 경찰의 위협은 장난이 아니었다. 키일이 줘요. 내가 재촉했다. 아니면 지금 도둑이라고 소리칠 거예요. 경비팀이 정문 앞에 와 있어요. 정말로. 노란색 경광등을 깜빡이는 단지 보안 순찰차가 우리 집 대문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박 부장님과 2명의 대원이 재빨리 내렸다. 진우의 기세는 즉시 꺾였다. 거칠고 분노에 찬 움직임으로 그는 내 발치 베란다 바닥에 차키를 던졌다. 쨍그랑 내 빌어먹을 차나 가져가. 진우가 욕설을 퍼부었다. 정말 인색하고 계산적인 여자야. 고마워요. 나는 그 키를 주우며 말했다. 길 조심하세요. 아, 그리고 뭘 타고 돌아가시나요? 카카오 택시 부르세요. 대형으로. 일행이 많으니까요. 그것도 인터넷 데이터와 전자지갑 잔액이 있다면 말이죠. 없으면 단지 입구까지 걸어가서 버스를 찾아야겠죠. 김 여사의 얼굴은 그 고급 차들이 자신을 위해 굳게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창백해졌다. 평소 에어컨이 시원한 카니발 중간 좌석에 앉던 그녀는 이제 빗물이 튀는 베란다에 서서 운명을 기다려야 했다. 진우야, 우리가 택시를 타야 해. 김 여사가 애원했다. 이웃들 보기 창피해. 조용히 해, 엄마. 진우가 좌절하며 소리쳤다. 상황 파악이 안 돼? 그 장면은 정말 슬프면서도 통쾌했다. 15분 전에 나의 가난을 비웃던 왕과 왕비는 이제 추위에 떨며 그들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던 시설들이 사실은 자신들이 모욕했던 사람에게서 빌린 것이었음을 깨닫고 어떻게 집에 돌아갈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다. 박 부장님, 경비팀장이 큰 우산을 쓰고 마당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험악했지만 나를 보고는 정중했다. 안녕하세요, 박민영 사모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누가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까? 박 부장님이 물었다. 안녕하세요, 박 부장님. 나는 상냥하게 대답했다. 여기 제 가족이 아닌 분들이 아직 제 재산을 떠나지 않고 있어서요. 단지 정문 밖까지 동행해 주시겠어요, 부장님.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화단이나 공공시설을 파손할까봐 걱정되네요. 박 부장님은 진우와 그의 가족을 탐색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그는 진우를 알았지만 매년 명절마다 내 개인 돈으로 경비원들에게 두둑한 보너스를 주는 나를 더 존중했다. 당연히 진우는 인색했기 때문이다. 알겠습니다, 박민영 사모님.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박 부장님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진우에게 돌아섰다. 이진우 씨와 가족분들, 이곳을 떠나 주십시오. 이 지역에서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커튼 뒤에서 엿보기 시작한 이웃들 앞에서 경비원에게 쫓겨나는 것. 이것은 그들처럼 체면을 중시하는 가족에게는 최고의 모욕이었다. 진우는 나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불타는 증오로 가득 찬 시선이었다.
두고 봐, 박민영. 넌 후회하게 될 거야. 내 아버지는 파산했고, 넌 혼자야. 두고 보라고. 내가 다시 일어서서 널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 테니까. 기다릴게요, 진우 씨. 나는 손을 흔들며 여유롭게 대답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지는 마세요. 제가 당신 이름을 잊어버리기 전에. 그들은 우산도 없이 비를 뚫고 꽤 먼 거리에 있는 단지 정문으로 걸어갔다. 그들의 파티복은 흠뻑 젖었다. 김 여사의 두꺼운 화장은 번졌다. 최 이모의 하이힐은 중간에 부러졌다. 완벽한 패배의 행진이었다. 나는 현관문을 닫고 단단히 잠갔다. 밖에 빗소리가 점점 더 거세게 들렸다. 하지만 여기 내 진짜 집 안에서는 분위기가 따뜻하고 평화롭게 느껴졌다. 나는 문에 기대어 긴 한숨을 내쉬었다. 가슴속의 짐이 사라졌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아버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딸, 어떻게 됐어? 드라마는 끝났니? 미안하다, 딸아. 그 기생충들을 내 인생에서 몰아내기 위해 완전히 파산한 척해야 했어. 내일 우리 비계획을 시작하자. 새 이름으로 회사를 완전히 인수하는 거야. 나는 활짝 웃었다. 내 손가락이 답장을 입력했다. 네, 아빠, 다 끝났어요. 그들은 쫓겨났어요. 이혼도 했고요. 임무 성공. 내일 민영이는 본사로 돌아갈 준비가 됐습니다. 알고 보니 파산은 시나리오에 불과했다. 아버지는 손해를 보긴 했지만 파산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는 그동안 재산만 노리고 있다고 의심했던 사위의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그 소문을 과장하고 퍼뜨리게 내버려 둔 것이었다. 그리고 진우, 오 진우, 너는 그 시험에서 완전히 실패했고 너의 실패는 나의 자유였다. 밖에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다. 마치 하늘도 지금까지 나를 좀먹던 기생충들로부터 내 집을 청소하는 드라마에 동참하는 듯 나는 아버지의 옛 서재 근처에 있는 CCTV 통제실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집 외부의 모든 구석을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편안한 인체공학적 의자에 앉아 방금 직접 끓인 따뜻한 차를 마시며 내 인생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라이브 쇼를 보기 시작했다. 주 모니터 화면에는 진우의 대가족 일행이 앞쪽 경비 초소에 갇혀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들의 모습은 1시간 전 내 집 안에서 과시했던 화려함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김 여사와 최 이모가 입었던 비싼 브로케이드 드레스는 이제 흠뻑 젖어 몸에 무력하게 달라붙어 평소 꽉 끼는 코르셋으로 숨겼던 지방들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들의 두꺼운 화장은 번져 마스카라가 빗물에 녹아 뺨에 검은 줄무늬를 만들었다. 그들은 마치 방금 연못에 빠진 광대처럼 보였다. 나는 화면을 확대했다. 박 부장님과 2명의 대원이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의 손은 단지 밖에 큰 길을 가리키고 있었다. 진우는 논쟁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손은 집 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마도 여전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경비원을 위협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박 부장님은 동요하지 않았다. 박 부장님의 늠름한 체격과 험악한 얼굴은 진우를 서서히 물러서게 만들었다. 진우의 용기는 여자 앞에서는 컸지만 제복을 입은 권위 앞에서는 과자에 물을 부은 것처럼 쪼그라들었다. 다음 장면은 훨씬 더 흥미로웠다. 경비 초소에서 기다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박 부장님이 젖은 옷으로 초소 바닥을 더럽힐까봐 두려워했을 것이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단지 길가, 그다지 비를 막아주지 못하는 마호가니 나무 아래에 서 있어야 했다. 그들은 카카오 택시를 부르려고 했다. 나는 비오는 어둠 속에서 켜진 휴대폰 화면에 빛을 볼 수 있었다. 진우는 좌절한 것처럼 보였다. 아마도 앱이 오류가 났거나 신호가 약하거나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폭풍우 속에서 10여 명의 승객을 태우려는 기사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나를 씁쓸하게 웃게 만든 것은 내 앞집 이웃인 최 여사님이 마침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최 여사님의 고급 세단이 진우 가족이 서 있는 곳 맞은편, 자신의 집 대문 바로 앞에 멈췄다. 최 여사님 차의 창문이 천천히 내려왔다. 나는 여기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없었지만 그녀의 몸짓 언어를 읽을 수 있었다. 최 여사님은 과장된 놀라움의 표정으로 진우와 그의 어머니를 가리키고는 입을 막았다. 마치 웃음을 참으려는 듯이. 진우는 얼굴을 돌리는 것처럼 보였고 반쯤 죽을 만큼 창피해했다. 김 여사는 젖은 핸드백으로 얼굴을 가리려고 했다. 아, 최 여사님. 그녀는
이 단지의 소문 여왕이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단지 주민들은 그 거만한 재벌 가족이 폭풍우 속에서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김 여사가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사교계 명성의 명성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거의 20분 동안 그들은 추위 속에서 기다렸다. 마침내 그들이 평소에 부르던 프리미엄이 아닌 일반 등급의 카카오 택시 2대가 도착했다. 차에 타려고 할 때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누가 앞에 앉을지, 누가 중간에 끼어 앉아야 할지를 놓고 다투는 것 같았다. 평소 이기적인 진우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차의 앞 좌석에 앉았다. 반면 김 여사는 몸집이 큰 두 이모 사이에 끼어 중간 좌석으로 밀려 들어갔다. 차 문이 쾅 닫혔다. 차는 떠났고 비에 휩쓸려 금세 사라지는 옅은 연기 자국을 남겼다. 나는 등을 기대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이 집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다. 더 이상 김 여사가 최대 볼륨으로 틀어놓던 텔레비전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더 이상 나에게 수건을 가져다 달라고 소리치던 진우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더 이상 냉장고를 뒤지며 시끄럽게 굴던 그의 사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 고요함은 내가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평화였다. 한편 좁고 톡 쏘는 오렌지 향수 냄새가 나는 택시 안에서는 분명 지옥 같은 분위기였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진우야. 최 이모가 차 안에 침묵을 깨며 쏘아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추위와 분노로 떨렸다. 아까 네가 성급하게 이혼 선언만 안 했어도 우리가 이렇게 개처럼 쫓겨나지는 않았을 거야. 왜 저를 탓하세요, 이모? 진우가 얼굴을 찌푸리며 뒤를 돌아보며 자신을 변호했다. 아까 이모도 같이 웃었잖아요. 이모도 꼴 좋다고 했잖아요. 힘들어지니까 저를 탓하시네요. 너는 조카잖아. 내가 생각했어야지. 뒤에 앉아있던 이모부가 거들었다. 게다가 넌 남자로서 정말 바보 같아. 어떻게 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 집이 내 아내 명의인 줄 몰랐어. 넌 뭐 했어? 잠만 잤어? 모두 조용히 해. 김 여사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그녀는 흐느껴 울었다. 머리가 아파. 시끄럽게 굴지 마.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진우야. 길거리에서 잘 수는 없잖아. 진우는 침묵했다. 그 질문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다. 그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최 이모 댁으로 불가능했다. 최 이모 댁은 작고 이미 자식과 손주들로 가득 차 있었다. 다른 이모부 댁으로 그들은 모두 살림이 빠듯했고 지금까지 진우의 시설에 얹혀 살았다. 호텔? 진우의 잔고로는 이 모든 기생충들을 수용할 3개의 호텔 방을 빌릴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그의 신용카드는 5분 전에 내가 모바일 뱅킹을 통해 차단한 내 계좌의 가족카드였다. 박, 이모님 댁으로 가자. 진우가 도시 변두리 좁은 임대주택에 사는 먼 친척의 이름을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박 이모님? 김 여사가 겁에 질려 눈을 부릅떴다. 그 하수구 냄새나고 물이 탁한 골목에 있는 집. 진우야. 엄마는 싫어. 엄마는 호텔에 가고 싶어. 엄마는 천식이 있단 말이야. 진우야. 엄마. 제발 상황 좀 이해해. 진우가 인내심을 잃고 소리쳤다. 돈이 얼마 없어. 신용카드는 분명히 민영이가 막았을 거야.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오늘 밤은 거기서 신세지고 내일 다시 생각해보자. 김 여사는 자신의 운명을 슬퍼하며 울부짖었다. 딱딱한 소미불, 에어컨 없는 성가신 모기들과 함께 자야 한다는 상상은 그녀에게 마치 종말이 온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것이 진우와 결혼하기 전 그들의 실제 생활이었다. 그들은 단지 공장 초기화 상태로 돌아갔을 뿐이지만 너무 오랫동안 사치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고문처럼 느껴졌다. 박 이모님 댁까지 가는 길은 교통체증으로 1시간이 걸렸다. 택시가 질퍽하고 어두운 좁은 골목 입구에 멈추자 택시 기사는 들어가기를 거부했다. 여기까지입니다, 손님. 골목이 좁아서 제 차가 못 들어가요. 게다가 발목까지 물이 찼네요. 택시 기사가 무심하게 말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내려야 했다. 비는 이슬비로 잦아들었지만 골목길은 하수구에서 흘러나온 검은 진흙과 비닐봉지로 질퍽거렸다. 그들의 비싼 하이힐은 진흙에 잠겼다. 그들의 파티 드레스는 더러운 물에 끌렸다. 그들은 마치 쓰레기 처리장에서 길을 잃은 신부 행렬처럼 줄지어 걸었다. 동네 사람들이 동네 초소에서 그들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화려한 파티 복장을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절망적인 얼굴로 여행 가방을 끌며 지저분한 골목을 걷고 있었다. 박 이모님의 임대주택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받은 환영은 따뜻하지 않았다. 소박하게 사는 노부인인 박 이모님은 밤 10시에 이 서커스단이 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 김 여사, 진우야, 왜 이렇게 흠뻑 젖었어? 무슨 일이야? 박 이모님이 여전히 밥주걱을 들고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이모님, 하룻밤만 신세 좀 질게요. 진우가 예의 없이 말하며 곧장 안으로 들어갔다. 집은 작았고 거실과 TV방이 하나로 합쳐져 있었고 좁은 침실 2개, 그리고 문이 호박색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뒷마당에 화장실 하나가 있었다. 바닥은 차가운 일반 타일이었다. 지붕에는 물이 샌 자국이 있었다. 공기 중에는 퀴퀴한 냄새가 부엌에서 나는 된장 냄새와 섞여 있었다. 김 여사는 방 중앙에 서서 혐오와 공포에 찬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오늘 낮만 해도 수천만 원짜리 이탈리아 가죽 소파에 앉아있던 그녀는 이제 약간 퀴퀴한 얇은 카펫 위에 앉아야 했다. 난 이렇게 못 살아. 김 여사가 속삭였다. 그러고는 그녀의 몸이 쓰러졌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기절했다. 다시 혼란이 일어났다. 그들은 동요하며 박하유를 달라고, 따뜻한 물을 달라고 소리쳤다. 진우는 낡은 판지로 어머니를 부채질하느라 바빴다. 그의 얼굴은 정신적인 압박감으로 가득했다. 그 혼란 속에서 진우는 아마 한 가지를 깨달았을 것이다. 그는 방금 내가 준 세상의 천국을 자신이 만든 세상의 지옥과 바꾼 것이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는 자신의 큰힘 말고는 누구도 탓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내 큰 집에서 나는 CCTV 모니터를 껐다. 화면이 어두워졌다. 나는 일어나 몸을 쭉 폈다. 오늘 밤 나는 푹 잘 것이다. 아주 푹. 진우의 코골이 소리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없이 오직 나의 자유, 그리고 나의 승리만이 있을 것이다. 먼지 낀 나무 환기구 틈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어 진우를 인생 최악의 잠에서 깨웠다. 그는 어제의 모든 일이 너무 많은 양고기를 먹어서 꾼 악몽이기를 바라며 눈을 깜빡였다. 하지만 그가 눈을 완전히 떴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수정 샹들리에가 달린 우리 침실의 높은 천장이 아니라 낡고 빗물 자국이 갈색으로 얼룩진 합판 천장이었다. 진우의 등은 쑤시고 아팠다. 그는 땀냄새 나는 두 사촌과 함께 딱딱한 돗자리 위 거실 바닥에서 잤다. 임대주택 안의 공기는 아직 아침인데도 답답하고 더웠다. 앞 골목을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음이 너무 가깝고 귀가 먹먹할 정도로 들렸다. 고급 주택가에 방음 잘 되는 우리 침실과는 천지 차이였다. 아이고, 허리야. 진우가 앉으려고 애쓰며 투덜거렸다. 몸이 끈적거렸다. 그는 긴 화장실 줄과 진우의 기준으로는 이끼 낀 욕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던 박 이모님 댁에 화장실 때문에 어제부터 씻지 못했다. 침실 쪽에서는 김 여사가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진우야, 엄마 배고파. 우리 단골집 그 죽, 토핑 많은 거 먹고 싶어. 김 여사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여전히 요구하는 투였다. 진우는 거친 한숨을 내쉬며 떡진 머리를 헝클었다. 엄마, 그 죽집은 강남에 있어요. 우린 지금 경기도 변두리 좁은 골목에 있다고요. 배달의 민족에서 그렇게 먼 곳까지 죽을 배달해 줄 리가 없잖아요. 게다가 배달비가 죽값보다 더 비싸요. 하지만 엄마는 여기 밥은 먹기 싫어. 딱딱해. 김치도 너무 매워서 배탈나. 김 여사가 다시 칭얼거렸다.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바지 주머니를 뒤져 어제의 일 때문에 축축해지기 시작한 가죽 지갑을 꺼냈다. 그는 지갑을 열었다. 비어 있었다. 몇 장의 10,000원짜리 지폐와 오래된 쇼핑 영수증만 있었다. 그는 어제 지갑 속 카드만 믿고 현금을 인출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했다. 떨리는 손으로 진우는 휴대폰을 꺼냈다. 배터리가 15%밖에 남지 않았다. 그는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다. 로그인을 시도하자 화면에 빨간색 알림이 떴다. 계정이 일시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발급 은행에 문의하십시오. 진우는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다. 젠장, 민영이가 진짜로 다 막아버렸네. 그는 신용카드 앱으로 전환했다. 마찬가지였다. 한도는 0원, 상태는 비활성. 그 카드는 주카드가 내 계좌에 있는 가족카드였다. 지금까지 진우는 접근이 끊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남편이니까 영원히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현실이 그를 사정없이 때렸다. 그는 돈도 차도 집도 없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오늘이 월요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회사에 가야 했다. 하지만 차 없이 어떻게 회사에 갈까? 그의 깔끔한 정장들은 모두 내 집 옷장에 남아 있었다. 그는 지금 냄새나는 어제 입었던 낡은 티셔츠만 입고 있었다. 진우야, 엄마 말 안 들리니? 김 여사가 다시 방 안에서 소리쳤다. 엄마 고혈압 약 필요해. 약을 민영이 집에 두고 왔어. 진우는 터져 나오려는 감정을 억누르며 눈을 감았다. 갑자기 그리움이 밀려왔다. 24시간 전에 편안했던 삶에 대한 그리움, 아침에 민영이가 만들어주던 따뜻한 커피에 대한 그리움, 세탁된 옷의 향기에 대한 그리움, 시원한 에어컨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가장 미친 것은 그가 민영이를 그리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랑의 그리움은 아니었다. 물론 진우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는 너무 나르시시스트였다. 그는 민영이의 기능을 그리워했다. 그는 시설 제공자로서, 문제 해결사로서의 민영이를 그리워했다. 걸어다니는 은행으로서 민영이한테 전화해야겠다. 진우가 중얼거렸다. 아마 진정됐을 거야. 그냥 순간적인 감정이었을지도 몰라. 어쨌든 우린 5년 동안 결혼했는데 그렇게 잔인할 리가 없어. 희미한 희망을 안고 진우는 휴대폰에서 내 연락처를 찾았다. 그곳에 내 연락처 이름은 여전히 사랑하는 아내라고 되어 있었다.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용으로 만든 이름이었다. 그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뚜뚜뚜. 연결되었다. 진우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반대편에서 나는 아이패드로 경제 뉴스를 읽으며 크루아상과 라떼로 아침을 즐기고 있었다.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진우의 이름이 떴다. 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가 전화할 줄 알았다. 배가 고파지면 그의 거지 근성이 드러날 것이다. 나는 아침 식사를 계속 씹으며 휴대폰의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내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민영아, 민영아. 진우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애처롭게 들렸다. 어제 이혼을 선언할 때의 우렁찬 목소리와는 너무나 달랐다. 너 어떻게 지내? 아주 잘 지내. 나는 짧게 대답했다. 아침 식사도 맛있고, 잠도 잘 잤고, 공기도 상쾌해.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전 부인한테 전화하고, 버린 옷까지라도 찾으러 왔어. 경비실에 맡겨뒀으니 가져가. 검은 비닐봉지에 싸놨어. 민영아, 그러지 마. 진우가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려고 애썼다. 그의 평소의 조종술이었다. 나 어제 잘못한 거 알아. 감정적이었어. 실수했어. 민영아, 알잖아. 직장 스트레스. 그러다 아버님 파산 소식 듣고 패닉에 빠졌어. 내가 널 사랑하는 거 알잖아. 나는 차가운 웃음소리를 내며 작게 웃었다. 사랑한다고, 진우 씨? 어제 당신은 나를 기생충이라고 했어. 수준이 안 맞는다고 했잖아. 당신 가족은 부자 며느리가 필요하다고 했고, 실수라기엔 대본까지 완벽하게 준비했더라. 그건 그냥 말뿐이었어. 민영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진우가 절망적으로 변명했다. 미안해. 우리 다시 잘 지내자. 내가 데리러 갈게. 아니, 내 말은 내가 집으로 돌아갈게. 어머님이 불쌍해, 민영아. 바닥에서 자서 아프셔. 어른이 아픈 걸 보고 그냥 둘 거야. 봐. 결국에는 어머니를 방패로 삼는군. 항상 그랬지. 진우 씨, 나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당신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잊었어. 뭐, 어제 수십 명의 증인 앞에서 당신은 이혼을 선언했어. 그것도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진우, 그냥 이혼이 아니야. 공개적인 선언이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알아. 하지만 재결합할 수 있잖아. 우리 다시 혼인신고하면 되잖아. 쉽잖아. 아버님께도 사과할게. 나는 그의 무지에 놀라 긴 한숨을 내쉬었다. 진우 씨, 진우 씨. 당신은 인스타그램에서 신앙심 깊어 보이려고 교양 강좌도 자주 듣는다면서 기본적인 결혼법도 모르네요. 우리 법에서는 그런 식의 이혼 선언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당신의 의사는 명백했죠.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될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요. 예외가 있다면 모를까. 나는 극적인 여운을 남기며 말을 이었다. 예외가 있다면? 진우가 재빨리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희망이 서려 있었다. 내가 다른 남자와 먼저 결혼하고 그 새로운 남편과 부부 관계를 맺고 그런 다음 그 새로운 남편이 나를 이혼시키거나 사망하고
내 재혼금지 기간이 끝나야 해. 그런 다음에야, 오직 그런 다음에야 당신이 나와 다시 결혼할 수 있어. 그걸 재혼금지 기간이라고 해. 진우는 첫 마디 말을 잃은 듯 침묵했다. 그의 숨소리가 무겁게 들렸다. 그러니 진우 씨, 나는 대화를 마무리하며 말했다. 이 집 문은 닫혔어. 내가 화나서가 아니라 당신이 어제 장난처럼 여겼던 관계가 법적으로 끝났기 때문이야. 영구적으로. 당신은 돌아올 수 없어. 내 발에 키스하며 빌어도. 하지만 민영아, 난 아무것도 없어. 진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울기 시작했다. 신용카드도 정지됐고 차도 없어. 일하러 가야 해. 제발 돈이나 차 좀 빌려줘. 그건 더 이상 내 일이 아니야. 당신은 남자잖아? 가장이라며. 노력해. 이 가난한 기생충한테 구걸하지 말고. 민영아, 너 정말 너무하다. 난 내 남편이었어. 진우가 원래의 거친 성격으로 돌아와 소리쳤다. 전 남편이야, 전. 정정 좀 할게. 수준이 다른 새로운 삶을 즐기기 바래. 내 오만함과 함께 행복하길. 그 축출의 밤으로부터 3개월이 흘렀다. 이제 아버지의 자회사를 완전히 장악하느라 바쁜 나에게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하지만 버림받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느리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날 아침, 나는 도심의 사무실 건물 20층에 있는 내 새로운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이 방은 유리벽으로 되어 있어 웅장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조망할 수 있었다. 내 책상 위에는 상승곡선을 그리는 회사 수익 보고서가 쌓여 있었다. 예전에 퍼졌던 아버지의 파산 소식은 굴에서 뱀을 꿰어내기 위한 고도의 비즈니스 속임수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뱀, 진우와 그의 가족은 성공적으로 제거되었다. 내 책상에 인터콤이 울렸다. 내 비서인 사라의 목소리가 망설이듯 들렸다. 박 대표님,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아래 로비의 두 분이 대표님을 만나고 싶어 강요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없어서 경비원이 맡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들의 행색이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좀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대표님 가족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나는 손가락으로 비싼 펜을 돌리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름이 뭐죠? 사라 씨, 진우라는 남자와 아파 보이는 휠체어를 탄 노부인입니다. 대표님. 아, 그들이 왔구나. 나는 예상하고 있었다. 올려보내요. 사라 씨, 경비원에게 철저히 감시하라고 하고 제 방 밖에 작은 회의실로 안내해요. 내가 가기 전까지는 마실 것도 주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나는 바로 그들을 만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1시간 동안 기다리게 했다. 예전에 그들이 우리 집에 찾아온 거지들에게 자주 했던 것처럼 자비를 기다리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느껴보게 하기 위해서였다. 기다리는 동안 나는 태블릿을 열어 진우의 운명을 추적하기 위해 장난삼아 고용한 사설 탐정의 보고서를 읽었다. 그들의 삶은 정말 산산조각이 났다. 쫓겨난 지 일주일 후, 진우는 자신만만하게 옛 직장을 찾아갔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마케팅 팀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곳에서의 자신의 위치가 아버지의 백이었다는 것을 몰랐다. 우리가 이혼하자마자 아버지는 그 추천을 철회했다. 인사부는 그날 바로 진우를 해고했다. 효율성과 실적 부진을 이유로 두둑한 퇴직금도 추천서도 없이 아첨 외에는 실질적인 기술이 없는 오만한 진우는 이제 실업자가 되었다. 김 여사는 더 비참했다. 가난해진 정신적 충격에 더해 지저분한 임대주택에서의 나쁜 식습관은 그녀에게 가벼운 뇌졸중을 일으켰다. 그녀의 입은 약간 비뚤어졌고 말은 더 이상 명확하지 않았으며 몸의 절반은 약해졌다. 그녀의 사교계 친구들은 그녀가 더 이상 다이아몬드 모임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자마자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다. 그녀는 이제 실업자인 아들에게 짐이 되는 아픈 노부인일 뿐이었다. 1시간이 흘렀고 나는 재킷을 정리하고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단장했다. 아름답고 품위 있고 권위 있는 나는 그 작은 회의실로 걸어갔다. 내가 문을 열었을 때 퀴퀴한 냄새가 바로 내 코를 찔렀다. 땀 냄새와 값싼 파스 냄새가 섞인 냄새였다. 진우는 불안하게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말라 보였고 눈은 애텄으며 머리는 약간 길고 헝클어져 있었다. 그의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칼라에는 노란 얼룩이 있었다. 그의 옆에는 김 여사가 녹슨 바퀴에 낡은 휠체어에 힘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한때 오만했던 얼굴은 이제 시들었고 눈은 초점이 없었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진우는 바로 일어섰다. 그의 눈은 마치 구원의 천사를 본 것처럼 반짝였다. 민영아. 진우가 앞으로 나아가 나를 안으려 했다. 하지만 내 뒤에 있던 2명의 건장한 경비원이 크게 헛기침을 하자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진우는 뒤로 물러나 자신의 손을 쥐어짰다. 민영아, 너 정말 예쁘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랑은 정말 달라. 나는 그 칭찬에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과 마주보는 테이블 끝에 앉아 그들의 냄새가 내 옷에 배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했다. 무슨 일이죠? 나는 무미건조하게 물었다. 제 시간은 비싸요. 15분 후에 투자자들과 회의가 있어요. 민영아, 우리 좀 도와줘. 진우가 바로 무릎을 꿇었다. 네. 그는 그 두꺼운 카펫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한때 나를 이혼시킬 때 가슴을 부풀렸던 남자가 이제 하인처럼 무릎을 꿇고 있었다. 우린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민영아. 어머님은 뇌졸중으로 아프셔. 약도 필요하고 치료도 필요해. 우리 건강보험은 연체돼서 쓸 수가 없어. 나는 해고됐어, 민영아.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아. 휠체어에 앉은 김 여사가 말을 하려고 애썼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탁하고 불분명했다. 미안, 해. 그녀의 비뚤어진 입가에서 침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이 내 손을 잡으려고 애썼지만 우리 사이의 거리는 너무 멀었다. 나는 감정 없이 그들을 쳐다보았다. 예전에 이 노부인이 내 요리를 모욕했다. 예전에 그녀는 내가 불운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이제 그녀는 구걸하고 있었다. 미안하다고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진우에게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척 물었다. 어머님이 미안하다고 하셔. 민영아, 후회하신대. 벌을 받았다고. 진우가 목이 메어 울음을 참으며 통역했다. 민영아, 제발 재결합해달라는 거 아니야. 나도 알아. 하지만 어머님 치료비랑 밥값 좀 빌려줘. 동생들도 도와주지 않아. 우리가 전기세를 못 내서 박 이모님 임대주택에서도 쫓겨났어. 빌려달라고? 나는 눈썹을 치켜 세웠다. 무슨 담보가 있죠? 은행도 담보가 필요한데. 당신은 뭐가 있죠, 신장? 진우는 침묵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아니면 자존심이라도 팔래요? 나는 잔인하게 말을 이었다. 아, 잊었네. 당신 자존심은 3개월 전에 단지 경비원에게 쫓겨날 때 다 없어졌잖아. 민영아, 난 내 남편이었어. 어떻게 내게 마음이 조금도 없어. 진우가 감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의 본성이 다시 드러났다. 마음. 나는 작게 웃었다. 내 마음은 죽었어요, 진우 씨. 당신의 이혼 선언과 그 파티에서 어머니의 웃음소리에 죽었어요. 당신 말 기억나요? 우리 수준이 다르다고. 당신 가족은 가난하다고. 자, 이제 당신이 부자라는 걸 증명해봐요. 부자가 왜 가난한 사람한테 기부를 받으려고 해요? 진우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의 어깨가 심하게 떨렸다. 그는 울고 있었다. 완전한 패배의 눈물이었다. 그는 예전에 했던 자신의 말이 이제 자신의 목을 베는 부메랑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가방 서랍을 열어 두꺼운 하얀 봉투를 꺼냈다. 나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놓고 진우 쪽으로 천천히 밀었다. 진우의 눈이 그 봉투를 보고 바로 동그래졌다. 그는 그것이 많은 현금 뭉치라고 생각했다. 그의 떨리는 손이 바로 그 봉투를 낚아챘다. 이거 우리를 위한 돈이야, 민영아. 그가 희망에 가득 차 물었다. 열어봐요. 내가 명령했다. 진우가 거칠게 봉투를 찢었다. 내용물은 그의 기대처럼 수억 원의 현금이 아니었다. 내용물은 5만 원권으로 된 200만 원의 현금과 정부 소유의 사회복지시설 명단이 적힌 종이 한 장뿐이었다. 200만 원? 진우가 혼란스럽고 실망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민영아, 어머님 치료비 한 번에 50만 원이야. 이건 일주일 식비밖에 안 돼. 그건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말했다. 그건 기부금이에요. 이번 달 제 소득에서 나온 자선, 기부금, 도움이 필요한 빈민들에게 주는 거죠. 당신들도 수혜자, 즉 기부금을 받는 사람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종이 나는 사회복지시설 명단을 가리켰다. 그건 정부에서 운영하는 무료 요양원 주소예요. 어머님을 돌볼 능력이 안 되면 그곳으로 모셔요. 거기서는 돌봐주고 밥도 주고 회개하는 법도 가르쳐 줄 거예요.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김 여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눈물은 더욱 쏟아졌다.
기부금 수령자로 모욕당하고 요양원에 가라는 말을 듣는 것은 그녀의 남은 자존심에 대한 강한 타격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화를 낼 수 없었다. 그녀는 힘이 없었다. 너 정말 못됐구나. 박민영. 진우가 욕설을 내뱉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200만 원을 꽉 쥐고 있었다. 그는 그 돈이 필요했다. 그는 그것을 내 얼굴에 다시 던질 용기가 없었다. 됐죠? 나는 인터콤 버튼을 눌렀다. 사라 씨, 경비팀 불러요. 제 손님은 다 끝났어요. 2명의 경비원이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나가주세요. 나는 그들을 등지고 다시 유리창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다시는 더러운 발로 제 사무실에 발을 들여놓지 마세요. 다음에 또 오면 보안 방해로 신고할 거예요. 민영아, 기다려. 민영아. 진우가 경비원에게 끌려나가며 소리쳤다. 김 여사의 휠체어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멀어져 갔고 뒤늦은 후회의 울음소리가 뒤따랐다. 문이 닫히고 분위기가 다시 조용해진 후 나는 슬프지 않았다. 지나치게 행복하지도 않았다. 나는 단지 안도감을 느꼈다. 내 상처받은 마음에 대한 빚은 현금으로 완전히 갚아졌다. 나는 다시 앉아 식어가는 차를 마셨다. 여전히 달콤했다. 내가 방금 대접한 카르마처럼 달콤했다. 6개월이 지났다. 사무실에서의 마지막 만남 이후 내 삶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이 날아올랐다. 그 이혼 드라마가 일어났던 내 호화로운 집은 완전히 리모델링 되었다. 나는 그곳에서 진우의 흔적을 보고 싶지 않았다. 예전에 김 여사가 좋아했던 크림색으로 칠해졌던 벽들은 이제 따뜻한 나무 액센트가 있는 깨끗한 미니멀리스트 화이트로 바뀌었다. 진우가 게으르게 누워있던 소파는 말 그대로 뒷마당에서 불태워졌고 훨씬 더 우아한 맞춤각으로 교체되었다. 진우가 관리하기 귀찮아 방치되었던 뒷마당은 이제 잉어연못과 내가 명상하거나 책을 읽는 정자가 있는 개인적인 오아시스로 변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화창한 오후에 여유롭게 앉아 카모마일 차 한 잔을 즐기며 주황색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내 사업은 대박이 났다. 완전한 통제권을 인수한 후 나는 아버지의 회사에 대대적인 리브랜딩을 실시했다. 예전에 진우가 어휴, 네가 사업에 대해 뭘 알아? 넌 그냥 주부잖아. 라며 무시했던 내 아이디어들이 디지털 시대에 회사의 성공 열쇠가 되었다. 우리는 최근 국가 입찰에서 낙찰되었고 회사 가치는 3배로 뛰었다. 이제 골프를 치며 은퇴 생활을 즐기시는 아버지는 종종 웃으며 말씀하셨다. 진우를 버린 것이 우리가 한 최고의 사업 결정이었구나. 딸아,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한 지역 연예 뉴스 계정에서 뉴스 알림이 화면에 떴다. 제목이 내 시선을 끌었다. 화제. 재벌 전 남편, 종로시장에서 불법 사채업자에게 쫓겨. 나는 그 링크를 열었다. 흐릿하지만 진우의 모습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아마추어 영상이었다. 그는 낡은 티셔츠와 더러운 모자를 쓰고 시장의 혼잡함 속에서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3명의 덩치 큰 빚쟁이들이 거친 욕설을 퍼부으며 그를 쫓고 있었다. 진우는 채소 바구니에 걸려 넘어졌고 질퍽한 아스팔트에 쓰러졌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타당하고 욕을 먹었다. 그의 얼굴은 멍들었고 입술은 터졌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울면서 용서를 빌었다. 댓글창에는 네티즌들이 무자비하게 비난했다. 이거 재산 때문에 아내 버리고 유명해진 그 진우 아니야? 꼴 좋다. 카르마는 진짜야. 어차피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텅 비었지. 도박빚이 틀림없어. 나는 그 영상을 다 보지 않고 닫았다. 약간의 동정심이 들었지만 혐오감이 더 컸다. 진우는 정말로 자신이 판구덩이에 빠졌다. 그때 내가 준 200만 원은 순식간에 사라졌을 것이고 작은 사업 자금으로 쓰는 대신 그는 분명히 다시 온라인 도박에 썼을 것이다. 갑자기 부자가 되어 나에게 복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바보, 탐욕은 정말 치료약이 없는 병이다. 그리고 김 여사는 갑자기 나에게 아첨하기 위해 자주 연락하는 최 이모에게서 들은 마지막 소식에 따르면 이제 혼자 좁은 임대 주택에 살고 있다고 한다. 진우는 빚쟁이들에게 잡힐까봐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 김 여사는 남은 음식을 주는 이웃들의 자비로 살고 있다. 그녀는 종종 베란다에서 멍하니 앉아 내 이름을 부르는 모습이 목격된다고 한다. 민영아, 민영아, 엄마 갈비찜 해줘.
후회가 망상이 된 것이다.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내 공상을 깨뜨렸다. 흙냄새가 그날 오후를 떠올리게 했다. 그들이 폭우 속에서 쫓겨났던 그 오후. 차이점은 오늘 오후 나는 더 이상 화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비는 평화롭게 느껴진다. 나는 일어나 2층 발코니 난간으로 걸어갔다. 나는 이 고급 주택단지를 바라보았다. 예전에 나는 여기서 갇혀 감사할 줄 모르는 가족을 위한 젖소가 된 기분이었다. 이제 나는 내 성의 여왕이다. 나는 예전에 진우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이제 넌 우리 수준이 아니야. 그는 옳았다. 나는 그들 수준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과 같은 수준인 적이 없었다. 나는 재산 때문이 아니라 위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얕보지 않고 시험에 들었을 때 구걸하지 않는 내 마음 때문에 훨씬 더 위에 있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다. 그 파산에 대해서. 그것은 최고의 걸음망이었다. 재산은 찾을 수 있단다. 딸아, 아버지가 예전에 말씀하셨다. 하지만 어려울 때의 충성심은 어느 가게에서도 팔지 않는 희귀한 물건이야. 나는 활짝 웃으며 신선한 저녁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진우와 그의 가족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의무이며 쓰레기를 제자리에 버리는 것, 이 경우에는 내 인생에서 해로운 사람들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라는 것을 나는 찻잔을 공중에 들어올려 나 자신을 위해 건배했다. 안녕, 과거. 나를 강철처럼 강하게 만들어줘서 고마워. 나는 차를 다 마시고 따뜻하고 환하게 불이 켜진 집 안으로 돌아섰다. 내 뒤에 유리문이 굳게 닫히고 모든 나쁜 기억들을 밖에 가두고 빗물과 함께 하수구로 흘려보냈다. 진우와 그의 오만이 지금 있는 그곳으로.